스토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자장가를 불러듯이 읽어주고 끝내죠. 기억이 나중에 하나도 안 나요. 그 번역수로 엄마들이 막 들어 읽어서 막 해가지고 막 나쁜 기억이 있어요. 책에도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들 나중에 막 와서 자랑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애들은요 책을 몇백 권을 읽었는지 몰라요. 뭐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는 제목도 기억 못해요. 전부 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를 읽어도 토끼가 토끼를 앞서 나갔죠. 거북이가 토끼를 앞서 나갔을 때 토끼가 마음에 됐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이 감정 애착당에서 제일 나쁜 것, 엄마가 애착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감정 통제를 못해요. 엄마가 너 하지 말랬지. 제일 나쁜 거. 극단적으로 화내는 거. 두 번째, 방임하는 거. 자, 이렇게 키운다고 내복듭니다. 애기들을 방임하면 애들 어디로 가겠어요? 부모가 끌어줘야 돼요. 다만 끌어주는 과정에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게 끼고 사는 것이 애착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겨요. 다음 단계 보시면 훈육 단계예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하면은 한 4살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좀 넉넉하게 보자고요. 만 3세, 한 4세, 우리나라 나이가 4세, 5세까지는 애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자고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까지는 뭐 하는 단계냐면요. 훈육의 단계. 그래서 제가 차가운 사람, 뜨거운 사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 시기에는 부모들은요. 단호한 사람을 해야 돼요. 차가운 사람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시기에 엄마들이 뜨거운 사람을 해요. 유치원 가서 얼마나 이뻐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그런데 훈육은 뭐냐? 감정 통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감정 통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 아이들이 행동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행동 통제는 뭐냐면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행동과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만 있을 때 행동은 다를 수 있어요. 또 달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이가 구분을 못해요. 손님이 왔을 때 옷 입는 거하고 그냥 가족끼리 엄마 아빠하고 형하고 있을 때 옷 입는 것은 달라야 돼요. 팬티만 입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닌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에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남자아이들은요 상당히 큽니다. 거의 뭐 성인 같아요. 근데 발가벗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아빠의 태도였어요. 뭐 어때요? 집인데. 아빠가 행동 통제를 못 배웠단 말이에요. 손님이 왔을 때의 집과 가족끼리 있을 때의 집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식할 수 없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그래도 잔재만 없어서 입고 나와야지. 이런 행동 통제를 잘 배워나가는 시기거든요. 초등학교 시기까지가 이 행동 통제를 배우는 이게 훈육이에요.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우리 집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자, 그냥 그런 애들 있어요. 남의 집 갔는데 완전히 자기 집이 안방도 막 마음대로 들어가서 보고 막 이거 다 만지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갖고 막 만지고 막 해요. 근데 하겠죠. 특히 저학년이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도 조심스럽게 한다거나 물어보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서서히 배워가야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감정 통제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는 되어 있어야 행동 통제를 가르치는 데 쉬워요. 감정 통제가 안 돼 있으면 나 갖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눈치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평소에 아기 때 분노가 올라왔을 때 평정심을 통제하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하루탈 할 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쉬는 시간에 자기 행동과 수업 시간 행동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근데 똑같다면 비슷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배 시간의 아이들의 행동과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행동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얘기 때는 잘 안 되고 하다가 조금씩 자리에 잡혀가다가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예배 1시간 정도는 바른 정자세로 앉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선시대에 똑같은 나이인데 67세만 되면요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앉아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긴장되겠어요. 그래도 그거 충분히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막 그 불안과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어른 이야기할 때 다 앉아있었어요. 그 행동 통제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갈비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막 빨리 먹고 싶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들어야 안 들어요? 엄마는? 안 들었어요. 요즘은 먹여. 엄마가 먹고 싶다. 하나 툭 집어줘 엄마가. 그게 행동 통제를 가르치지 않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행동 통제를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같은 공간이지만 쉬는 시간과 공적인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잘했을 때 행동 통제가 돼야 돼요. 잘했을 때 나 잘했지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살짝 감춰야 될 상황이 있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게 초등학교 시기에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면 컴퓨터 수업처럼 공동체로 하는 수업이 장애가 되겠죠. 어려움이 생기겠죠. 지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한 아이가 산만하게 만들어버리면 교실 전체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도 눈에 보면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행동 통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이 행동 통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뭐가 항상 따라다니냐면요. 규칙이라는 것이 따라다녀요. 학교도 규칙이 있어요. 교회도 규칙이 있어요. 1번 뭐 2번 뭐 안전해져 있어도 예배 시간 전에는 와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암묵적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규칙도 안 따르는데 암묵적 규칙을 따를까요? 어렵죠. 그래서 규칙 훈련을 뭐부터 한다고요? 정해진 규칙부터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7, 8년을 아이들한테 규칙 정하기 하고 규칙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행동 통제예요. 행동 통제. 행동 통제가 돼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양육자의 역할은 뭔가? 잘했을 때 부모가 리액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을 해석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좋은 행동인지, 어떤 것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쁜 행동인지 해석을 잘 못해요. 아이들은 뭘 갖고 해석하냐면요, 주변의 반응을 보고 해석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코미디언처럼 몽개그 하는 애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해도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허용해요. 몽개그를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좋다고 막 박수쳐요. 근데
아이들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는 괜찮았어요.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좀 여러 사람 엄숙한 자리에 가가지고 엉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부모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잘못했을 때 부모의 리액션에 따라서, 근데 어릴수록이야 부모의 리액션이 약해도 돼요. 근데 클수록 이제 센 리액션이 필요하겠죠.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몇 가지 들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은 어렸을 때 할수록 좋아요. 커서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리액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이 줄어들었을 때 리액션을 줘요. 그럼 아이들은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리액션하고 줄어들었을 때 리액션하면 아이들이 몇 번 반복하면 이런 것들이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에 된 아이가 엄마 손에 끌려서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어요. 아주 거짓말을 너무나도 밥 먹듯이 하는 애. 그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런 저한테 이런 거짓말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만든 쿠키예요.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먹었어요. 먹고 버리려고 했더니 밑에 조금만 있었어요. 파리 바게트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짓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고 어른이니까 엄마한테 쿠키 맛있게 먹었다고 말해줘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는 어떻겠어요? 맨날 불려가는 거예요. 맨날 학교에. 왜냐면 늘 그것으로 인해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부모들을 면담해 봤더니 아빠의 교육관이 문제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아이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잘하는 행동에는 상을 주고 못하는 것은 벌을 줬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하게 되면 뭐 해야 되죠? 벌 받아야 돼요. 그럼 아이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겠죠. 가장 쉬운 불법이 뭐예요? 거짓말, 핑계, 합리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반복되니까 거짓말이 단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방학 때 애들 공부를 좀 가르쳤었는데 그거처럼 못 읽으니까 수업 3학년이 가르쳤는데 사모가 가르쳤어요. 그 아이를. 근데 밥 먹듯이 아는 체예요. 모르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으니까 자꾸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지난번에 수업할 때 목사님 옆에서 자세히 봤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 한 20번은 거짓말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잘못 먹었니? 쳐다봐. 왜 오늘은 거짓말 한 10번밖에 안 하는데? 잘했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묘사한 표정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뭘 하는데 아이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와, 너 솔직하구나. 멋있다. 했더니 어제 했던 그 표정을 또 저한테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아이가 어떻게 해요? 솔직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도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줄이니까 내가 더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점점 아이가 태도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점점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 학교에 불려가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무슨 교육을 하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냐고. 제 기대는 뭐겠어요? 누림교회에 가가지고 하브루타를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는 건 없는데요. 근데 2번 불려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말에 불려갔어요. 근데 그때 행동 바뀌어가지고 4학년 초에 또 불려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점수가 오르니까 불려간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럼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물어봤어요. 도대체 집에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한 거 없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그 정도 되면 누림교회 이야기하든 컴퓨터 이야기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 아이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관찰해야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관찰하고 잘한 행동은 오케이, 너무 멋있다. 못한 행동은 어떻게 해줘준다고요? 줄어들었을 때 너무 괜찮다. 솔직했을 때 너무 멋있다.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이 지나면 하지 마세요. 아니면 뭘 갖고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부모와 교사의 리액션이 중요해요. 근데 엄마들이 힘들잖아요. 바쁘잖아요. 뭐하고 바빠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근데 우리 엄마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빨래가 우리 아이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청소가 우리 아이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한부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 이제 서유리 수문은 약간 이제 경계선에 있어요. 행동 통제를 배워야 될 것과 안 배워야 될 것 많이 이제 이 아이들은 좀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빠른 애들은 많이 벗어나겠죠. 좀 늦은 애들은 좀 더 해줘야 되겠고 중점적으로.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연 감정 통제를 하는 아이들,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아이한테 행동 통제를 너무 과하게 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감정을 같이 보면서 통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이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전문가가 된다는 마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자기 행동이잖아요. 수업 마치고 정리하는 것도 자기 행동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교사들이 리더해줘야 돼요. 안 되면 스스로 안 되면 역할 분담을 해주세요.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동 통제는 혼자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혼자 사는데 옷을 벗고 살든 여름에 털옷을 입고 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그러면 아예 정해주세요. 안 되면 너는 의자 담당을 해. 너는 컵 담당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줘가지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집에서 공동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실 청소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일이라든가 설거지라든가 아이가 참여했던, 먹는데 참여했던, 입는데 참여했던, 노는데 참여했던 공간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같이. 너 혼자 다 해는 아니지만 너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거 하면서 용돈 주면 안 돼요. 그럼 그것은 아이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여기게끔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안 시켜요. 왜 안 시킬까요? 내가 또 해야 되니까. 내가 또 해야 되니까. 거실 청소 해놨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 시켜요. 내가 또 해야 되니까. 저희 집은 큰아들인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설거지 하면 어쩔 때는 개인 식사라는 밑에 칸에다가 놓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위에 놓을 때가 있어요.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요. 이걸 닦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나? 컵은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넣는 데에서 컵은 내가 거기다 넣는데 나머지 것은 플라스틱 통은 또 여기다 놔야 되지 저기다 놔야 되지 매번 헷갈려요.
근데 또 간혹 가다가 깨끗이 안 씻을 때도 안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꼭 지적을 하죠. 저희 집에 대장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 설계자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시켰어요. 저만 안 시킨 것이 아니라 딸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밥 먹고 상태에서 싱크대에 갖다 넣어놓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요, 나이 55살인데 50살이 넘어가지고 싱크대 넣을 때는 물에 헹궈가지고 놔둬야 된다는 걸 그때 살았어요. 그 전에 갖다 넣기만 한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나를 굉장히 배려해서 안 시킨 줄 알았더니 두 번 손이 가니까 안 시켰더라고요. 두 번 손이 가니까. 근데 자녀들한테 두 번 손이 가도 덜 가잖아요. 엄마도 시키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책임감을 배우고 자기 행동 토대를 배워요. 그거 하는데 용돈 주면 그걸 돈벌이로 생각하지, 그것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행동 통제를 배우지 못해요. 책임감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부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책상을 돌리고 준비하고 또 끝나면 정리하고 이런 것도 역시 아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사들이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들이 꼭 뒤를 한번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개인컵을 쓰잖아요. 주일날 가고 나면 꼭 두세 개는 컵이 남아있어요. 씻어서 자기 컵 수거하면 함에 넣지 않고 가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비둬요, 그대로.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치워서 닦아서 올려놨거든요. 아니면 갖다 놓으면 사모가 닦아서 올려놓고 하면 정리를 하고 갔거든요. 요즘에는 그대로 놔둬요. 어디에 주로 있냐면요, 그 정수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오거나 토요일 날 오거나 주일 날 오면 이거 네 거다, 일주일 내내 먼지 묻었다, 너가 닦아라, 다음 주에는 꼭 닦아놓고 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컵을 그곳에 넣는 애는 꾸준히 그 컵에다 넣더라고요. 거기다 넣더라고요.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바뀌면 안 돼요. 오래 살려고 그런가 봐요. 우리 어른들 휴지 쓰고요, 롤 한가운데 구멍 뚫어진 데다가 집어넣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대충 알아요. 항상 그쪽에 있는 저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 참 치우기 힘들어요. 꺼내야 되잖아요. 쓴 휴지를. 나는 왜 휴지를 저 가운데 동그란 데 저기다 집어넣은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른도 그러는데 애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컵 좀 넣고 갔다고 그 아이가 뭐 죽은 짓을 했습니까? 뭐 큰 잘못을 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놀다 보면은 뭐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가자 하면 휙 가버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지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부터 속에서는 그러면 행동 통제를 배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성경 속에 말이 있어요. 성경 속에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글 속에 있는 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답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일이겠죠. 그러면 어떤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행동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찾아가다 보면 자기 삶과 개입되는 힘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교사의 역할은 이 시기에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결과는 찾는 데는 쉬운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의도인지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풀어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추상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초등학교까지는. 그거 안 되는 아이들한테 보면서 너는 네 아빠 닮아가지고 왜 머리가 그러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교사가 그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지 의도는 교사가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의도인지는 교사가 알려주세요. 그러나 결과는 아이들이 서로 찾고 이야기하게끔 만들어요. 결과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도의 결과를 볼 수 있게끔 피드백 받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선생님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라도 한부터를 통해서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교사가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될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거 가급적이면 더 많이 모여서 하세요. 이번에는 4-5명 모여서 엄마들끼리 이야기하실 거예요.